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두 달 동안 노동법 1차 기본 이론을 같이 공부할 권희창 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일단 강의는 강의 계획서를 나눠드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 강의 교재 순서대로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론, 근로기준법, 그리고 이제 노동법 1에 들어가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들 있죠. 10개.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법, 그리고 이제 노2에 들어가는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된 4개 법률,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법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러니까 법학 공부의 시작도 법조문이고 끝도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이고요. 이 다음에, 법조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판례죠. 판례.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학설인데, 최근에는 학설에서는 시험이 많이 안 나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학설은 과거에는 다수설, 소수설, 통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A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게 다수설인가 소수설인가는 이 다수설 주장하는 교수님들을 다 숫자를 세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도 세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 시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법조문하고 판례까지만 문제가 나오죠. 거의 판례까지만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판례는 특히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상황을 법조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해석한 게 판례하고 학설인 거죠. 실제 생활에 적용한 게 이제 판례하고 학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이제 판례까지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하시면은 거의 8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1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법조문하고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2차는 법전을 나눠주니까 법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1차는 법조문을 안 나눠주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암기를.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법조문을.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오늘은 개정판이 아직 출간이 안 돼서 내일 정도에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내일 정도에 나올 건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의 교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동법 교과서는 법조문이 다 있습니다. 몇 조 다. 근데 거기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법조문 같은 걸 앞에 놓고 자꾸 확인을 하시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암기가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하셔야지. 그래서 법조문을 지금 법전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법전은 법제처를 들어가셔서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딱 치시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딱 나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은 법조문이고, 법학 공부의 시작은 법조문이고, 끝도 법조문인데, 법조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 수업용 교재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대비해서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고등법원 판례도 있고 지방법원 판례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교수님 기본서를 잘 안 보시잖아요. 안 보셔서 대부분 수업용 교재를 많이 보시는데, 아무튼 이 수업용 교재를 보시면은 거의 대법원 판례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 판례들이 거의 이제 기출 판례에다가 이제 지문으로 기출 지문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이제 그 교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 우리 뭐 농사 시험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격의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의 3단계. 합격의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의 3단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죠. 모든 시험 똑같습니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다음 암기. 근데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건 보통 여기까지 도와드리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걸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가끔 이제 두문자 같은 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암기를 하시는 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암기가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이제 논술식이고, 그러니까 암기의 정도가 다른 거죠. 암기의 정도가.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눈에 익혀둬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 2차 시험은 이제 판례 내용 같은 걸, 중요한 판례 내용 같은 걸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직접 쓸 수가 있으니까. 암기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암기의 정도가 다를 뿐이고, 이해, 정리, 암기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을 못 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노동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7, 8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노동법을 못 봐서 떨어졌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가능해요. 민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보험법도 좀 까다롭죠. 그것도 좀 까다롭고. 그런데 노동법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이건 거의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법학을 처음 공부하셔도 노동법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진도만 꾸준히 따라오시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7, 80점 이상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노동법 총론이라고 써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건데요. 이게 제 메일 주소입니다. khc8319 한메일.net 내시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여기다 질문을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이 메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메일로. 그래 거기 보시면은 일단 노동법 1차 시험범이라고 나와 있죠. 노동법 1차 시험범인데 1차는 노원하고 노투를 구분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아시겠지만 노원하고 노투를 구분을 해서 시험을 봐서 노원, 노투,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경제학이나 경영학 중에 하나 선택이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노원 시험범위는 근로기준법하고 나머지 기타 법률 10개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15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거기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10개 법률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25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노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법률 4개에서 각 한 문제씩 거기 노동위원회법부터 마지막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 4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 해서 2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강의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주로 할 겁니다. 위주로. 그러니까 이 근기법하고 노조법이 이제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그리고 실제 2차 시험은 거의 99% 여기에서만 나오죠. 근기법하고 노동조합법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나머지 법률이 왜 안 나오냐면 2차 시험은 법전을 준다고 그랬죠. 2차 시험은 법전을 줍니다. 시험장에서. 근데 이 나머지 법률은 법조문 이상에서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설, 판례 뭐 이런 내용이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금기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강의는 금기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 법률은 거기 나와 있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노원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뭐 노동위원회법부터 4개 법률, 이건 다 기출 조문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 지금까지 이제 기출 조문 있죠?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 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노조법. 그래서 금기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노동법은 1차로 끝나는 건 아니죠. 2차까지 보셔야 되죠. 2차까지 보셔야 돼서 그냥 저는 원래 이제 최대한 좀 노동법을 좀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시는 거죠.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을 때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취지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2차 공부를 하실 때 훨씬 적응하기도 쉽고 답안을 쓰실 때 좀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휴업수당 같은 건 사용자가 잘못을 해서 내가 일을 못했으면 제가 근로자면 법원에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근데 법원에 청구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법원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으면은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취지 같은 걸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위주로 일단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 보시면은 뭐 과목의 특성이라고 돼 있죠. 과목의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금기법하고 노조법. 이제 금기법이 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조법이 노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법입니다. 근데 최저기준은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많은 거죠. 근로기준법은. 근데 아까 노동조합법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를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노동관계조정법이니까. 관계를 조정해 주는 거니까 근로기준법과 같이 구체적 이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 당사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그리고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일반인도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이 금기법에 비해서는 이해해야 될 내용도 많고 좀 어렵죠, 원래. 근데 1차 수준에서는 똑같습니다. 1차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1차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노원을 뭐 노원을 대표하는 게 금기법이고요. 노트를 대표하는 게 노조법인데 이런 이제 과목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노동법의 형성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법의 형성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일단 노동법의 시작은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아시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노동법이 시작이에요. 거기 보시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됨으로써 생산체제가 수공업체제에서 이제 공장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원 한두 명, 두세 명 고용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공장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아진 거죠.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대량의 노동관계가 형성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공업체제에서 공장체제로 바뀌었다는 게. 그래서 그다음 화살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근로자가 많아져서 근로자는 자본가한테 예속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 취급해서 자본가하고 노동자 2계급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그전에는 자본가하고 이렇게 뭐 노동자, 근로자죠. 근로자, 노동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2계급 분열이 안 생겼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장체제로 바뀌면서부터 2계급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2계급 분열로 인해서 이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진 거예요.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져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지금같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회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회법. 그러니까 이 사회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민법이 적용됐어요. 민법이 적용됐어요. 이 사회법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그 밑에 보시면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시민법의 3대 원리가 뭐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겁니다. 근데 이 사회법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대체한 게 아니고 수정한 거예요. 이 수정했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를 하고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을 했다. 이 수정을 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한 거죠. 그냥 민법, 상법이 적용이 돼서 그냥 알아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노동법은 사회법이 하나입니다. 사회법이 일종이에요. 사회법의 일종이어서 이 사회법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누가 만들죠? 국가에서 만들죠. 국가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이전에는 국가가 개입을 안 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 최저 근로조건 같은 걸 설정을 안 했어요.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을 한 거예요.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 지금 말씀드린 시민법의 3대 원리 있죠? 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건 민법에서 나옵니다. 민법 배울 때.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내 소유권을 누구도 침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자의 원칙.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놔 버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은 뭡니까?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들끼리 서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놔버리면은 최저 근로조건 이상에서 계약 조건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도 수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시민법의 3대 원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됨으로써 이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사회법이 등장을 했다. 사회법이 노동법이 사회법의 하나라는 거죠. 사회법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만약에 들으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앞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약간 추상적이죠. 말 그대로 총론이니까. 지금 오늘 배우실 내용이 노동법 총론이잖아요. 총론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총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민법 총론이. 그래서 그 총론 앞부분만 조금 지나면 노동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별로 거의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정도만 지나면.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슨 시험을 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딱 시작을 하시면,
2년 내에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를. 가끔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5년 내에 합격을 하면 되겠다.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절대 시험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직장을 다녀도 2년 내에 합격을 하겠다고 해야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래서 2년 내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그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러면 절대 시험 합격 못 합니다. 절대. 그래서 일단 내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정말 최단 기간 내, 보통 최단 기간이 2년이라고 하죠. 뭐 가끔 이제 동차로 합격을 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또 공부 시작을 하셔서 내년에 1, 2차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근데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가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끔 농사시험에서 한 이때쯤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1년 만에 1, 2차로 동차를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농사시험이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새 굉장히 어렵죠. 2차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시험은 합격을 하려면은 공부의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절대량이 필요한데 농사시험은 2차 시험 과목이 4과목이죠. 4과목이에요. 그래서 노동법 1, 2가 합해서 그냥 노동법이잖아요. 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소법, 선택과목이잖아요. 4과목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해야 될 절대량이 과목이 적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절대량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시험을 합격을 하든 한 3회독 이상은 해야 된다. 3, 4회독 이상은 해야 이제 합격 수준에 올라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과목이 적으니까 3, 4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거죠.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가끔 1, 2차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최단 기간 내에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질질 끌면은 절대 시험 안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걸 이렇게 막 몇 년 공부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는 떨어진 뒤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시간 많습니다. 미리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단 기간 내,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시면 밑에 시민법하고 사회법 비교가 나와 있죠. 시민법하고 사회법. 시민법은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법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추상적 인격체, 사회법은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민법은 모든 사람을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연역적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합리적 경제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같은 걸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누구는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법은.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법은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험칙을 중요시하는 귀납적 방법, 연구 방법이 귀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시민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죠. 민법이나 상법입니다. 근데 민법이나 상법은 국가가 개입을 안 해요. 국가가 개입을 안 해서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인 거죠. 거기 나와 있죠. 개인 대 개인이고. 근데 이 사회법은 대표적인 사회법이 아까 노동법이라고 그랬죠.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 대 국가를 이렇게 써놓은 거지, 여기서도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있는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 대 국가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노동법의 목적을 보시면,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노동력을 보호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시민법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느냐. 그 가로 안을 보세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쟁의 같은 걸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서 노사 공존 공영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민법을 수정 보완을 해서 노동력을 보호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킨다. 이게 노동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거죠.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 그러니까 이 노동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 없으면 근로자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너무 약자입니다. 사용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자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노조법 같은 걸 만들어서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준 거죠. 왜? 너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거기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일단 이제 노동법 총론 우리 강의 교재입니다. 이제 교재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 총론을 배우는데, 이번 시간에 거의 총론을 끝낼 건데요. 일단 노동법 총론은 노1에도 나올 수도 있고 노2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첫 시간에 한다고 이게 노1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총론이니까 나중에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노1에도 총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노2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일 앞에서 하는 거죠. 그냥 앞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노동법의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노동법이라는 용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여기서 노동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노동법이라는 용어뿐만이 아니고 노동 3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노동 3권. 노동법. 이라는 용어를 1차용입니다. 1차용. 이건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독일이죠. 독일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거의 시행은 못 됐죠. 시행은 되진 않았지만 거의 헌법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헌법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노동 3권을 처음으로 도입한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노동법의 정의 보시면은 첫 번째, 규율 대상에 따른 학설. 노동법은 뭘 규율하느냐? 근로계약관계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의 총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 및 노동조합의 조직을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체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법 이념을 중시한 학설.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해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학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 보시면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거기 사용 종속 관계 밑줄 그어주세요. 종속적 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 종속 관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 종속 관계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노동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용 종속 관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의 보시면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돼 있죠. 판례라고 돼 있어요. 판례. 근데 판례에서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좀 이따 보시면은 우리 판례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사용 종속 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우리 판례 입장이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종속노동의 본질은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시험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용 종속관계의 표지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지가 있을 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 종속설에서는 그 두 번째,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견해고요. 인격적 종속설, 그 다음 페이지 인격적 종속설에서는 그 세 번째 줄에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지배하면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학설입니다. 이건. 세 번째 조직적 종속설은 두 번째 줄에 조직권의 복종이 있으면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률적 종속설은 첫 번째 줄에 노동력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있으면은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 결정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 내용이 결정되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견해입니다. 뭐 시험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이 판례는 그 3번에 나와 있는 판례, 이게 이제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할 때 다시 나오는데 일단 보세요. 거기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 종속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이 그 밑에 쭉 나오는 거죠. 그 밑에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면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이런 사용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판례는 노동법을 이렇게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법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동법은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뭐 규율 대상에 따른 학설, 노동법 이념을 중시하는 학설, 종속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학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다 합한 게 노동법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다 합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사용 종속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사용 종속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이걸 이제 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들이 있다. 뭐 뒤에 다시 배울 겁니다. 이거 근기법상 근로자에 다시 나와요. 그건. 다음에 이제 2번 노동법의 특수성입니다. 노동법의 특수성. 첫 번째 1번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일단 노동도 상품이죠. 노동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좀 있는 상품은 돈을 많이 받는 거고요.
능력이 좀 떨어지면 그것보다 돈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노동도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상품하고 다르게 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이게 첫 번째 노동법의 특수성이죠. 노동법의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사람은 인격이 있다. 사람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는 게 첫 번째 특수성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집단자치성이죠. 집단자치성 보시면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 개입은 하되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을 하고,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 개입은 하되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을 하고, 이게 근로기준법이고, 그 다음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 협약이라는 자율입법을 기대하는 전제로서의 노사의 집단자치성을 갖는다. 우리 노조법을 통해서, 헌법하고 노조법을 통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집단자치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집단자치성. 세 번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공법과 사법의 교착입니다. 가로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민법 원리의 수정이에요. 아까 시민법 원리의 수정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국가가 개입.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공법이 적용되는 거죠. 공법이. 그래서 우리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착되는 법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시민법 원리가 수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보세요. 노동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유권 절대 원칙과 계약 자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 시민법 원리가 수정되어서 국가에 의한 후견적 배려가 요청되기 때문에 공법, 사법이 교착하게 되는 중간법적인 법역을 갖고 있는 법이다. 노동법이. 그래서 예컨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 같은 건 공법적 성격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교섭, 단체 협약 등의 여러 규정은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법적 성격은 뭐냐면 위반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위반을 하면 국가에서 처벌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공법적 성격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이건 이 노조법을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노조가 이제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노조법입니다. 노조법. 그래서 여기는 이 근로기준법과 같이 그렇게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훨씬 적어요.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이 훨씬 처벌 규정이 많습니다. 처벌 규정이. 다음에 노동법의 경향입니다. 첫 번째가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 관습이나 노동 관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체 협약은 법으로 인정하기 전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나중에 법에서 인정을 했던 거죠. 나중에. 원래 단체 협약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단체 협약법 같은 걸 만들어서 단체 협약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사 상호 간에 오랜 기간을 통하여 수용되었던 노동 관습을 기초로 노동법은 발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전적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일단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전적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산업사회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노동법도 발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후에 복지국가 이념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노동법이 더 발전이 된 측면이 있어요. 복지국가 이념이 대두가 되면서.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통일적 경향입니다. 노동법 이념의 보편성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ILO 등을 통해서 노동법이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가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니까 보통 후진국은 선진국의 노동 문제 해결 방식을 참조하면서 그 노동법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 선진국의 그 노동 문제 해결 방식을 활용을 하면 노동법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통일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두 번째 줄, ILO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ILO 협약. ILO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ILO 협약이 적용되는 나라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ILO 협약을 추가로 몇 개 비준한 게 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ILO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통일적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일적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네 번째 협력적 경향입니다. 협력적 경향. 노동법은 노사의 대립적인 측면을 지양이죠. 지향이 아니고 대립을 하지 말란 얘기죠. 대립적인 측면을 지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협력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가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노사협의제도입니다. 노사협의제도.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오늘 그 노동법 총론이라는 프린트물 있죠? 그 첫 번째 그 나눠드렸던 거. 거기 보시면 노트 시험 범위에서 그 노동조합법 말고 노동위원회법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있죠? 이게 노사협의회를 규율한 법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이게 이제 노사협의회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사협의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협력적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노동법은. 이게 이제 네 가지 노동법의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동법의 체계입니다. 뭐 노동법 지휘에서 근대 시민법과의 관계는 아까 시민법과 사회법 간단하게 비교해봤죠. 다음 두 번째 사회법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일부분입니다. 사회법의 한 일부분, 한 부분이라는 견해. 사회법의 일종이라고 보고요. 그게. 다음 양가로 3번에 경제법과의 관계 있죠. 경제법도 노동법이죠. 사회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 공통점 보시면 노동법과 경제법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사회법이란 얘기입니다. 둘 다 사회법. 근데 둘 다 사회법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기 경제법은 거기 보시면 경제행위의 규제 촉진을 위한 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공정 행위, 독점적 행위, 뭐 과점적 행위 이런 걸 규제한다는 거죠. 그게 불공정, 과점, 독점 이런 것들이 현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하는데 노동법은 근로자 생활보장을 위한 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관계성을 전제로 해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란 얘기는 근로자하고 사용자 관계,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관계 이거죠. 근로자하고 사용자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게 이제 노동법이라는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 다음에 사회보장법과의 관계입니다. 사회보장법과의 관계. 사회보장법도 사회법이죠. 둘 다 사회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차이점은 일단 노동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입니다. 근데 금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면은 노동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로자가 아니면. 근데 누가 근로자인가?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에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누가 근로자인가는. 근데 이 사회보장법은 근로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우리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사회보장법은 근로자이든 아니든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의 생활 확보를 위해 보호하기 위한 게 사회보장법인데, 노동법은 근로자여야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거죠. 이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니까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있죠? 개인 택시, 회사 택시 말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근로자 아닙니다. 회사 택시 하시는 분은 근로자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자영업자예요. 이것도 똑같이.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죠.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죠. 사회보장법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관계가 없이 보호가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거기 2번 노동법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노동법의 구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일단 거기 나와 있듯이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원 시험법.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투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케이. 네, 좀 이따 보겠지만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도 볼게요. 헌법 32조의 근거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거기 헌법 32조에 근거하여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이게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죠. 근로기준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2조입니다. 헌법 32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헌법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한 두세 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헌법 32조죠. 그리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2조가. 좀 이따 뒤에서 배우실 텐데 거의 뭐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 32조는. 그래서 근로기준법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기준법이 아까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생각을 하시면 헌법 32조의 근거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 근로조건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개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게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건 그냥 노동조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은 헌법 33조입니다. 거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헌법 33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법 2, 노투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헌법 33조의 근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 헌법 33조는 뭐냐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 게 헌법 33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현대 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노조법으로 바꾸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근기법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놔도 근로자에 비해서 사용자가 힘이 워낙 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1대1로 협상하지 말고 너네 근로자들이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노조법입니다. 이게 노동 3권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현대 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노조법이고 노조법은 금기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가 잘 안 되니까 노조법을 만들어서 근로자를 더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양자는 노동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규율 원리도 달리한다. 그렇죠.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헌법상 근거도 다르고 규율 원리도 다른 거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그러나 양자는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아.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잠깐 쉬었다가 노동법의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